주례 2구역 사업비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계획서를 보내주신 걸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보내주신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셔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지만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첫째는 비례율이, 조합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례율이 100%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비례율이 만약에 100%라는 얘기는 내 종전 재산을 1억인 사람은 1억을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고, 따지고 보면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례율이 200%라 하면 개발 이익이 내 종전 재산은 1억이었지만 권리 자체를 2억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봐서도 원가 개념에서 내가 1억 정도는 벌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들이 비례율을 높이게 한 방안을 모두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례율은 우선 종전 가격, 총 평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종무 가격, 총 수익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완성 후에 받게 되는 총 수익금 빼기 사업비 곱하기 100 해서 비례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례율을 올리는 방법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종전 가격이 평가가 낮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가격을 올리면 내나 비례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 가격을 내리면 비례율이 올라갈 것이라서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기분악상 종전 가격이 높으면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분담금에는 별 관계가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금 청산하는 분들은 이 가격이 높으면 이게 기준 금액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비례를 올리는 방법은 종후 가격이 수입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임에도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게 대부분들의 조합입니다. 100으로 맞춰놨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100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이 숫자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100으로 맞을 수는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조합원 107명이 998세대를 건축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본전만, 나는 비례율 100이라는 얘기는 내 본전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나머지 우리 조합원보다 8배를 더 지었던 이 사업의 이익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100%로 비례율을 만들었을 때 인위적으로 혹시 손댄 건 아닌가?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혹시 줄일 부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익금은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원가에 팔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내 땅에서 우리 조합원 거를 제외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분양받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했으면 나머지 뭔가 늘어난 세대수만큼이 원가에 팔았다면 모르지만 원가에 팔지 않았다면 뭔가 종수입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내가 여러분들이 종전, 그리고 비례율이 100이라는 얘기는 사업비는 어차피 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 그대로 받지, 내가 결국에는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내가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팔아도 그 돈은 받는데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분담금을 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발 이익이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익금액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돼 있길래,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길래 비례율이 불과 100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했던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 규모 및 시기, 요걸 놓고 여기에서 큰 금액들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비가 23억 5,2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비싸고 싸고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49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요율을 보면, 자, 설계비는 기본 요율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가. 공사비를 만약에 한 1,000원짜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설계가 1.40, 공사비에 40%. 그 다음 실시 설계는 2.79%.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하면 여기는 약 4% 정도가 4.1%, 그 정도 될 겁니다. 4.19%네요. 정확히 말하면. 요게 설계비라고 한다면, 공사비 1,000원이었을 때요.
감리비는 요거에 대해서 1.46%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비보다도 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1,000억짜리면 1.41이 아니라 1.3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비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원래 더 낮습니다. 1.30입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비 말고 기본 설계비에도 못 미치는 게 감리 비용인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다 해서 4.1%라고 설계비가 4.1%인데 감리비는 1.4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약 더블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3억이 49억 8천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설계비 23억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설계비만큼만 만약에 설계비대로 설계비에 맞춰줄게 라고 해도 약 26억 원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항상 지적을 하면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리는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구청에 선정해 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구청에 선정을 해주었지만 충분히 여기에 있는 요율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할 때 최고 상한선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 비용, 저는 법무사를 했었으니까요. 법무사 비용이 법무사협회에 정해준 요일대로만 받으면 법무사도 괜찮죠. 근데 실제로 등기 들어가서 다 할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비용보다 더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밑으로 할인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모로 보나 조금 불합리했다.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면 처리비가요. 러프하게만 보더라도 성면 처리비 6억 9천입니다. 그런데 자 성면은 거기에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을 만약에 전체가 부지 면적이 4377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 그러면 이 전체 면적 중에 뭐 10%가 성면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러프하게 잡아서 아주 과다하게 잡는다 치더라도 전체 면적이 한 10%가 성면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성면은 제곱미터당 처리 비용이 제가 쓴 책에도 약 2만 원이에요. 좀 실제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13,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성면, 조사, 철거, 그 다음에 감리 비용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 업자들한테는 업체는 3개가 따로 분리해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2만원씩을 잡더라도 만약 4,000제곱미터에서 성면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2만원씩 잡으면 8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합이 대부분 제가 봤던 그동안의 조합들은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종전평가액이 약 2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 절감했더라도 비리율은 한 2.2% 올라갔을 것이다. 아까 만약에 26억을 감리비만 절감이 가능했더라도 비리율이 10%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입비가 54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 매입비는 대부분 이 조합이 지금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전혀 자료를 관리처분 계획서라고 하면 도시정비법 48조 1항 그 다음에 시행령 50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정했더라면 자 우리가 기존의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근데 우리가 새로 설치해서 기부 체납할 게 만약에 200억이다. 이러면 이 범위 내에서 새로 설치할 범위 내에서 기존의 비용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일부 사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든가 하는 걸 사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조합들이 이것도 구청에서 인가할 때 구청이 불법으로 팔지 말아야 될 걸 불법으로 파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관리처분총에 올라온 내용이 여기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을 하나도 정해놓지 않았고 48조 1항 5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시기 요거만 딸랑 정했기 때문에 1호부터 4호도 없고 6호 7호도 없고 시행령 50조 1항 2호 1호 2호 3호 뭐 이런 거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만약에 정확히 공개가 됐더라면 혹시 이 금액도 다 절감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고 만약 이걸 절감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비례율에 2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부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거를 구청이 불법으로 매각을 했다가 팔을 다시 조합이 소송을 해서 환수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조합은 자료를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 말다라는 판단조차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관리처분총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불완전한 자료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전에 여기에다 제가 설명의 자료에다 안 써놨습니다만은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및 하수박스 이설, 이것도 정비기반 시설을 이설하는데 뭐 35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시공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들이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정도는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거나 뭐 하수박스를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들은 시공사의 도급공사에다가 대부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따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공사는 딸랑 나는 건물만 짓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진입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포장 다 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조합적으로 오면 이 공사비도 따로 뽑는데 그라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히 일반 민간 영역에서는 대부분 시공사 다 같이 맡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설명의 자료에는 없었지만 제가 이 부분은 뭐 짬을 내서 잠깐 중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 비용 5억 700만 원. 이것도 1회당 5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좀 잠깐 에어컨 좀 너무 섭네. 총회당 5천만 원, 약 10회를 산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107명밖에 안 되는데 총회 비용이 회당 5천만 원 들어간다. 누가 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OS가 들어와서 이런 자료를 설명을 안 하고 그동안의 모든 것을 무조건 도장을 찍도록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회를 직접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조합이 앞으로 새로운 여러분이 저와 임원의 해임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총회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위 OS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눈을 가리거나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그전에 뭐 총회를 여러 차례 해버렸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충분히 절감 가능한 금액이 여기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조사 용역비 2,800만 원. 금액은 물론 작습니다만 물건조사 용역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비업체가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에 무슨 건축물이 몇 평이고 어느 소유자가 몇 평이고 토지는 몇 평이고 이거는 처음에 조합 설립 작업할 때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물건조사비라 해서 별도 영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역은 다른 조합에서 그 신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지만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불합리했다라는 뭐 이렇게 해놓고 실제 용역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을 수 없었다. 근데 그 밑에 지작물 이설비 약 6억 6천만 원 이 부분도 대부분은 지작물 이설 같은 경우 지작물이라 하면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이 지작물이라고 그걸 철거할 때 철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은 이설이라고 써놨는데 물론 이설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관을 일부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가스관을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은 이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지 않거니와 그렇게 조그만 구역에서 6억 몇천만 원씩 들 수 있는 비용은 아니고 다만 다른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설비라고 잡아놓고 수도나 전기나 가스관을 철거업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일부 막아야 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업체가 부수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요거를 별도로 용역 계약을 해갖고 각각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이설비다라는 이름으로 돈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었고 원래 철거가 해야 되는 부수적인 업무 중에 하나를 별도의 용역을 뽑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전기가스는 철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질의회신 결과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공문으로 확인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서 아마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불합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임대주택 매각 관련 용역 3억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각 용역은 여러분 보니까 임대주택이 뭐 대지비가 뭐 9억 얼마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뭐 이렇게 건축비가 뭐 30몇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9억이었나요? 뭐 이렇게 제가 34억 8,200 잡혀 있네. 대지비가 9억 4,800. 그래서 총 추정치 4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관리처분에서 추정치라고 잡혀 있습니다. 아니 관리처분이 끝났으면 추정치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나왔어야 됩니다. 더구나 용역회사도 있다면서요. 용역회사가 이런 계약이 있고 용역비가 들어갔다면 지금쯤은 나왔어야 하는데 땅값이 9억 4천인데 용역비가 3억 8천이다.
3분의 1이 더 됩니다. 용역비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건축비는 애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냥 엑셀에다 수식만 집어넣으면 몇 층짜리 몇 평 이것만 집어넣으면 설계 도면들을 집어넣으면 그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영역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가산 용역이라는 게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지비 중에서 철거비 중에서 아니면 대지 조성을 하는데 안반이 들어있다. 안반 공사 하려면 일부 조금 추가하고 대지비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조금씩 추가하는 용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봐야 전체 땅값까지 포함해서 9억 4천밖에 안 되는데 그 공사비 얼마가 더 들어갈 거냐. 원래 땅값은 이렇게 받는데 100만 원인데 여기에 안반이 있으니까 10%를 할증해야 된다. 그럼 110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산 용역은 전문적인 게 약간 엔지니어링 회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 땅값이 9억 4천인데 용역비만 3억 8천이다.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땅값보다 3분의 1이 용역비로 한다고요? 공사비 계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이 있고 거기에 가산비가 조금 산정되느냐 마느냐 정도가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서울의 다른 조합에서 되게 조금 더 규모가 큰 조합에서 2, 3천만 원에 해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금액이 적정하냐? 저는 이 금액도 매번 비싸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억 8천은 전체 땅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수협의 8,800만 원. 자, 국공유지 매수협의는 아까 우리가 국공유지 매수 비용이 30몇 억 잡혀 있었죠. 국공유지 매수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35억. 그런데 고도 자료를 35억이었나요? 54억이네요. 이것도 자료를 안 줘서 과연 이걸 우리가 진짜로 사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국공유지 매수 협의 용역이 있대요. 국공유지 매수 협의 용역은 이건 말 그대로 가짜 용역입니다. 생판 가짜입니다. 8,800만 원 잡혀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유지 매수는 처음에 사업시에 인가를 내주기 전에 자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산에 거기가 무슨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구청인가요? 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구역 내에 부산시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유지죠. 부산시유지. 또는 뭐 재무부 땅이 들어있다. 국유지입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저 군부대 근처는 국방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는 철도청 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유지들이죠. 그런데 이런 데들을 관리청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유지인데 여기는 시유지고요. 국유지에 이걸 각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리청이다. 소유자라는 표현 안 쓰고요. 나라가 소유고 관리를 이놈들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큰 틀에서는 나라죠. 나라. 하나의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구유지가 있죠. 구청이 갖고 있는 땅. 요거를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시나 구청 거는 공유지고요. 국가 거는 국유지고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줘야 될 게 더 크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그 자료를 제공 안 해서 알 수도 없지만 이거를 팔 거냐 무상으로 줄 거냐 도시정부가 65조 2항에 의하면 무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시 인가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거를 이제 부산시 땅은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재무부 땅은 재무부하고 협의하고 국방부 땅은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철도청 땅이 있으면 철도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행정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협의 영역을 민간업체가 있다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서울의 서대문구청이 이런 부분에 관한 백서를 발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가 원고로 써줬는데 이거는 그냥 없는 영역이고 사기극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있다면 회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민간업체가 하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언론기사나 그 다음에 실제로 구청이 시와 뭐 이렇게 협의 용역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공문들을 제가 참고 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서울에서 쉽게 알아보기 쉽게요. 그 다음에 이주관리 용역비 3억 7,900만 원 잡혀 있네요. 자, 이주관리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합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요금 정리해야 되고요. 가스요금 그때까지 해야 되고 전기세 정리해야 되고 정화조 퍼야 되고요. 이 네 군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업무도 이주관리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주고 조합에서 실제로 갈 때 그런 업무를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합 직원 어디다 둬서 뭐 할 겁니까? 조합에 이주 관리를 하는 직원 하나 담당 직원 주고 급여 주면 됩니다. 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1년을 써도 이주 기간 1년 안 걸리거든요. 107명 이주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더라도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주 관리 용역을 외주를 줘도 3억 7천만 원이다. 철거 업체들이 과거에 철거 업체들 계약할 때요. 자기들이 철거하기 위해서 언제 누가 이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철거 이주관리 계약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주관리를 과거에는 철거가 하다가 용산 사태 이후에 이 이주관리라는 이름으로 이 철거 건단들이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함부로 내쫓고 하다가 그런 비극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철거를 이제는 시공사가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주관리만 따로 빼는 자기들이 한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안내를 해야지 제3자가 들어와서 영역비를 거액으로 받고 소위 말해서 내가 당신네 조합원들 쫓아내드릴게요 책임지고 어쩌면 그런 내용이 사실상 말이 좋아서 이주관리지 그게 이주관리인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불합리하다. 3억 7,900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었다면 37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가락 세대당 결국에는요 한 세대당 3억 7천이라는 얘기는 세대당 약 3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자동으로 갑니다. 이사 갈 때 되면. 그런데 한 세대가 이사 가는데 한 조합원 한 명 이사 가는데 300만 원을 받았다. 제가 이주관리는 조합에서 그냥 하면 되고 친절하게 조합원한테 안내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서울에서도 이런 짓을 하긴 합니다. 조합들이. 제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이 자체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하다. 쓸데없이 조합은 네가 하면 될 일을 상금 이사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외주 업체, 외부 용역 업체가 들어와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 조합원한테 이사 가라 말아라. 아니면 너 언제 이사 갈 거냐?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가락시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6,920명입니다. 자, 그렇게 이주관리 계약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약 27억 했습니다. 세대당 한 40만 원 했죠. 근데 여러분은 300만 원입니다. 제가 이주관리 용역 계약서 중에서 아까도 제가 봤던 조합이 한 100여 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국에. 여러분 조합이 이 부분에 관한 1등입니다. 세대당 3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합원 1000명짜리 서울에는 흔히들 있거든요. 1000명짜리 조합원이었더라면 30억 나갈게요. 만약에 가락시험 같으면 6,900명, 7,000명짜리면 3,022, 210억을 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주관리 용역비를 210억이요. 자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대부분은 이사비만 주면 때 되면 가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업무 용역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만은 옛날에 이거는 부산에 우리 덕포동의 김길태 사건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산에서 아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중생 살해 사건 김길태가 여기가 부산 덕포동이었죠. 덕포동에서 이 사건이 생겨서 모든 언론사들은 김길태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김길태다 헛소리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서화숙 대기자가 한 얘기가 이 문제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재개발 지역에서 가로등이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하니까 가로등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일부 철거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고 해서 이런 범죄로부터 여중생이 노출돼 있을 때도 이웃에서 지키지 못했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있으면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법을 2012년 2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을 28조 2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면 시장군서는 지방경찰청장하고 그 다음에 서장한테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라. 앞으로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를 우리가 내줬는데 앞으로 이제 빈 집들이 생겨날 거니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해라. 순찰 강화 등 그랬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해라 라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조합에다가는 뭐라 했냐 CCTV 같은 걸 설치해라. 범죄 예방을 하도록. 그랬더니 갑자기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범죄 예방합니다. 마치 우리가 당신들 동네 지켜드릴게요. 그럼 경찰은 뭐 할까요? 원래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법률에도 경찰에다 요청을 하라고 돼 있지 민간업체가 와서 하라고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괜찮았는데 내가 파출소에 지켜주는 값 따로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 간 아들이 총 잃어버렸다고 총값 보내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간 자율학습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전기세 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무식한 부모를 속이기 위해서. 왜요? 수업료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따로 전기세 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치안과 국방 이런 거는 국가가 고유사무로서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재개발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 범죄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는 여기 범죄 예방하는 포기한 지역인가요? 재개발하면 국가는 파출소에서는 아예 그 정도는 몰라라나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도 그렇게 왜곡시켜서 이거를 국가가 그 짓을 하라고 그랬지 민간업체가 하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법만 만들면 이걸 왜곡시켜서 마치 민간업체가 하라는 것처럼 해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조합은 그렇게 못하도록 잡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실제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걸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부대 같은 걸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있고 실제로 빈집에 대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 이후로. 그런데 이걸 민간업체가 안다.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사업비 이자가 68억 7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설명하자면 긴데요. 우리가 도급계약이라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공사를 완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공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에 기성급이라는 걸 줍니다. 10% 완성할 때 10%만큼 가져가고 자 20% 완성했으면 20%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정산을 합니다. 중간중간 한꺼번에 100% 도급이 아니라 계약은 100%로 하기로 하지만 대금을 지급할 때는 한꺼번에 100% 다 하고 나서 돈 받으러 와라 그러면 시공사 부담이 많으니 10% 했을 때는 10% 주기로 하고 20% 했을 때 20%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급공사인데 여기는 공사 진척도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70% 먼저 가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에 30% 가져가겠다. 빌려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돈을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리처분 끝나고 일반 분양 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여러분은 시공사로부터 빌려 쓰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돈이 처음에 딱 시작하면 관리처분 끝나면 20%가 들어올 겁니다. 공사비가.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도 20%가 들어옵니다. 그럼 아직 공사는 착공도 안 했는데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주하고 나면. 그러면 이 돈을 공사비가 70% 먼저 가지고 오고 나머지 사업비를 30% 비율로 가져가면 이 먼저 빚부터 갚고 시작하니까 공사는 안 됐기 때문에 기성으로 가면 그러면 여러분 사업비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런 비율로 가져가면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기성을 선불 땡겨갑니다. 이거는 도급공사계약이 아니라 성급공사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고 공사비를 시작에 미리 주고 성급을 주고 공사를 시키는 계약이죠. 도급이 아니죠. 그런데 제목만 도급계약사 계약. 그리고 시공사가 그렇게 계약을 해놨다고 그래요. 30대 70으로. 그래서 나는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까지 빌려쓴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이자를 내라. 이게 사업비 이자입니다. 이게 68억이면 여러분의 비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25%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1억짜리는 2,500만 원을 이걸로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 내 돈이 내가 더구나 조합원 세대는 107명밖에 안 되고 이것보다 8배가 되는 8배만큼을 우리가 사업을 팔아서 일반 분양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공사비를 먼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때까지 빌렸은 돈으로 우리는 이자 내야 된다. 자, 5억짜리면 얼마일까? 25%. 1억을 냅니다. 이걸로 봐. 비례율이 25%가 이것 때문에 하락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 전에 한 2009년도까지는 여지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시공사하고 동일한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성으로 받아갔던 그때 하고 나서 실적에 따라 받아갔던 조합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여러분 비례 25%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재협상을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반대하고 누구를 위해서 반대합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도 신정 1-4구역이 4구역이 있습니다. 롯데가 있던 현장입니다. 자, 기성대로 받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잘했느냐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난 안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조합에서 이런 장난을 쳐야 됩니까? 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비도 19억 3천. 자, 비례율 7.3%입니다. 7.3%. 민원처리비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민원처리비를 계산합니까? 더구나 예비비도 34억이나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또 예비비를 34억 잡았는데 전체 사업비 13.1%에 해당하는 전 종전평가액 여러분들 비례율이 13.1%
예비비를 잡으려면 아까 저렇게 불합리한 금액도 많은데 어느 정도인 것이지 이렇게 높이 예비비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로 들립니다만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340억을 예비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처럼 만약에 가락시형처럼 조합원이 약 7,000명 된다. 3722, 2,100억, 2,200억을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래서 숫자 자체는 적어 보이지만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34억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국을 이렇게 다 잡아놓고 더구나 민원 처리가 19억 3천. 어떤 민원을 처리하려고 19억 3천이 들어가면 이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주 모호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예비비는 50억이 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개 합쳐서 50억이 뭡니까?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40한 몇억 되나요? 43억 되나요? 아니요. 5, 4, 3, 4, 네, 53억쯤 되죠. 결국은 이것만으로도 비례율이 2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도 쉽게 그래서 이 아무리 지금 제가 러프하게 설명드린 부분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 올려도 50%의 비례율은 이 사업비만 조금 불합리한 거 잘못되어 있는 거 조정을 하더라도 아직 이주하기 전이니까 돈이 다 나간 거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100 몇십억 뭐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130억 정도 된다고 만약에 합시다. 260억이 종료된 사니까. 그럼 130억 정도 전량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재산에 50%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1억짜리를 1억 5천 쳐준다. 2억짜리를 3억 쳐준다. 5억짜리는 7억 5천을 쳐준다. 이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다 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지만 뭐 몇 개는 다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50%는 조금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 비례를 올릴 방법 중에 자 종후 수입 마이너스 사업비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수익금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107명이 800 몇 세대를 일반 분양하는데 814세대가 일반 분양하는 데 있죠. 그런데 그 개발 이익금이 다 어디로 갔길래 우리는 비례율을 100밖에 안 주느냐. 종전 내 가격만 인정해. 우리가 사업을 했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이 많은 건축을 해서 남는 이익금이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갔을 것이냐. 봤더니 분양 수입을 평당 884평 34.39평형 84C형이죠. 거기는 약 평균이 880만원 880 약 뭐 9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4.5평 인기 있는 게 914만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평당 이게 914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1000만원 안 되는 분양가가 부산 시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 3년 전에 화명동의 롯데캐슬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을 분양했으나 지금 현재 거래시세는 13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전 분양 시세도 그랬다는데 여기도 100만원씩만 올려보자. 그래도 이거는 980밖에 안 되고 이거는 1000만원 정도 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200, 3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만 올려봤더니 평당 분양가 일반 분양뿐만요. 조합원고 손대지 말고요. 그랬더니 비례율이 정확히 약 100%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에서 분양 수입은 늘리고 사업비는 줄이는 게 아까 비례율 올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느냐라고 했더니 옛날에 시공사를 선정한 지가 오래된답니다. 그 당시 시세에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관리처분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거는 추정액 아니냐 추정액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조합이고 나중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고 받는 조합은 맞지만 관리처분 한번 딱 끝내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너무 돈이 많이 남았어 라고 얘기하면 돌려주는 조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 받았다가 일부러 돌려준 조합은 본 적은 있습니다만 더욱이
종후 분양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양도 누가 하도록 돼 있냐? 시공사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싸게 팔면 인기가 좋은데 뭐 하려고 여러분한테 비싸게 현시가대로 팔겠습니까? 그래서 조합들이요, 일반 분양을 해놓고 다른 조합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처음 분양 때 완판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좋아합니다.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대요. 아니, 일반 분양자가 분양을 받자마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는 우리 조합원의 이익금을 여기서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자. 누가 그 짓을 했을까요? 시공사가 무책임하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상 공급의 주체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내가 분양을 명의만 내 명의로 하고 실제로는 시공사가 대행한다? 조합은 바본가요? 그런데 시공사가 잡아놓은 금액이 이렇게 싸다? 몇 년 전 금액으로 잡아놨다? 분양업자는 좋겠죠. 하자마자 분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에서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제기한 금액보다 평당 7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례율이 약 200%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주 비싼 지역이죠. 반포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조합장이 구속됐던 그 비리로 구속됐던 우리 삼익그린 명일동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동구. 여기도 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평당 300만 고집을 해서 이거 하나는 잘한 겁니다. 조합이 3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례율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양업자가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30몇 대 1로 분양 끝냈습니다. 너도 싸게 팔았구만. 이런 경우는 30몇 대 되면 분양 받자마자 프리미엄이 붙게 돼 있습니다. 왜요? 경쟁률이 심했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받은 것도 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조합원들의 손실을,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지은 아파트를 최대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서 이익을 내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야 될 마당에 이렇게 분양가를 싸게 잡아놓으면 옆에 분양받는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내 본전이고 내가 정전가격 1억이었는데 만약에 비례율이 250%로 만약 분양가를 평당 100만 원만 올리고 일반 수입에서 사업비에서 지정한 부분만 줄이더라도 최소한 250% 올리면 1억짜리가 2억 5천이 되는 찬스인데 어디 가서 1억 5천을 벌겠습니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관리 가능했던, 내가 주인공으로서 조금만 참여했더라면 1억 5천을 개발 이익이 볼 수 있었는데 이 돈을 누군가가 내가 무관심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아니면 이 돈이 누군가에게 귀속되도록 내가 놔뒀다, 방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임총회 시에는 뭐 다른 거 뭐 정보를 공개 안 했다 뭐 이런 해임총회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쪽에 조합원님들이 작성했던 거,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던 문제는 해임을 만약에 총회를 하시고 의결하시고 하는 건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우리 조합을 계속 신뢰한다면 뭐 해임이 안 될 거고요. 이런 사업비에 문제가 있고 하다면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검토해보고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다, 조합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이렇게 낮춰갖고 우리한테 100%밖에 비례율을 안 줬다라고 한다면 비례를 올릴 수 있겠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에 분양가를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싸게 잡혀 있어서 만약에 이 분양가가 맞다면 서울에 가서 다 사라고 할 판입니다. 조합원들 거. 비례율 100%면 아니 120%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다 파실걸요. 그러면 남겠는데요, 돈이 많이. 그래서 조합을, 여기는 무궁무진한 개발 이익과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투기꾼들은 여지없이 가서 사겠죠. 투자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사대 자기들이 조합을 바꾼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조합을 다시 구성해서 여기에 너무 많은데 수입을 이렇게 조금 잡아놨는데 우리 땅에서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다가 8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책정을 해놨으니 실제로 주변 시세를 조사해보니 야 1,000원 받겠더라. 이 200을 누군가가 왜 우리한테 안 줬는지 모르겠다. 주려는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요거를 조합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아주 짧게나마 이 종후 수입의 문제,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 종후 수입을 요거는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늘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조합이 다른 데는 쓸데없는 사업비, 아까 불합리한 사업비 쓰지 말아야 할 사업비는 제가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는 신경을 쓰는데, 자, 저는 다른 조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종후수입, 최근에 제가 서울의 모든 조합장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만, 친하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종후수입을 늘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내가 이 동네가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집만 1,100달러고 해서 누가 사줍니까? 그러나, 이 동네 시세는 1,000만 원인데 내가 1,100을 받기 위해서는
자, 디자인을 좀 바꿔보십시오. 주부들이 좋아하게끔. 우리는 설계사한테 다 맡겨놓습니다. 근데 건물 외관 디자인도 바꾸고 실내 디자인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자, 설계비보다 몇 분의 몇만 주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멋지게 예쁘게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품 같은 이런 겁니다. 내가 팔 물건이면 될 수 있으면 포장지를 멋진 데다 예쁘게 싸줘야 돼. 까만 봉지에다 담아주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안 나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화점에 있는 예쁜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싸놓으면 누가 봐도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평당 10만원 정도의 디자인 비용을 추가했더니 설계를 바꿨더니 1100에 분양했는데 시세는 1000만원인데 거기는 더 인기가 있더라. 포장이 말끔했으니까요. 디자인이 멋있었으니까. 모델하고 지났는데 주부들이 가서 보니까 혹하게 생겼거든요. 얼마든지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내 물건을 파는데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어떤 예쁜 종이에 싸줄 것이냐, 어떤 재질로 보여줄 것이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조합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하지 말아야 될 용역들은 하면서 사업비를 낭비하는가 하면 진짜로 내 물건을 팔기 위한 노력, 잘 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떨이로 파는 것도 아니고 평당 880에서 900만원짜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네 시세를 모릅니다. 그 동네 조합원들은 물어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랬더니 뭐 1200, 뭐 1300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요. 자, 지금 880만원에서 900만원대인데 아까 100만원씩만 올리면 914만원대였나요? 그러면 자, 저기만 올리면 여기서 그러면 그들 말대로 한 평당 잘 받으면 뭐 1100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300 올라가고 여기서 1200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거래는 뭐 1300도 간다고 하니 여기서 300 올라오고 그러면 필요로 45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300%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러면 1억짜리 내 집이 4억 5천 평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 저리는 얘기죠. 그분들 말이 맞다면 그 동네 시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이 주인공이 돼서 야, 이 동네는 얼마면 되겠나. 심지어는 분양업자도 여러분이 선정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공사가 대행하도록 놔두면 시공사는 싸게 팔아야 안전하게 팔기 위해 싸게 팔려고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수입이니까 싸면 싼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분양업체한테 잘 팔면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우리가 부동산에서 물건을 쉽게 팔려면 부동산에다가 복비 좀 더 들 테니 내 거 먼저 팔아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오히려 내 것을 분양 잘하는 조건으로 뭐 얼마를 인센티브를 주나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 거를 얼마나 우리 거는 100세대밖에 안 되고 100몇 세대밖에 안 되고 팔 것이 800세대가 넘는다면 제발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집을 지어서 누가 봐도 모델하우스에 와서 일반 분양자들이 왔을 때 야, 저기는 디자인이 다른 데보다 훨씬 멋있더라. 그래서 입지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불리하다 하더라도 훨씬 교통도 요즘은 좋으니까요. 서로 입지를 불리한 입지가 있다면 디자인으로 커버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실질적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해임을 성공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제가 하라 말아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점에서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새로운 집행부가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려면 현 집행부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임을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나중에 구성하실 때는 이런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고 계셔야 새로운 집행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합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임원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